현재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과학자들도 지금 너무나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지구 해수면 온도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10년에 0.1도 오르던 게 한 해 만에 0.3도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그거의 한 2배 정도 우리 빠른 지역은 속도. 우리 산면은 더 그래요? 예, 사실 올해 열대야도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고 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전례 없는 더위에 우리 인간도 또 자연도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죠. 특히 바다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 뜨거워진 바다, 우리의 경제생활 또 우리의 생존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는데요. 극지 전문가이자 기후과학자시죠.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최근 하고 계신 연구는 뭔지 궁금하네요. 어떤 거 하십니까? 네, 제가 최근에 태풍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태풍 연구센터에 좀 다녀왔습니다. 한 얼마나 가 계셨습니까? 한 달 정도 네. 다녀왔습니다. 네. 뭐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뭐 발견한 것보다 네. 사실 플로리다라서 더위에 대비하고 거기 갔는데 플로리다 연구하다가 한국 돌아오니까 한국이 더 덥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 지금 이제 처서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네네. 너무 여전히 더워서 처서 매직 이런 거 없다 이런 네네. 얘기도 들리는데 네. 어떻게 날씨 상황 앞으로 8월 또 9월 넘어가면서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이제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기도 코가 삐뚤어진다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선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서울 기준으로 열대야가 최장 기간 열대야 35일 정도 지속하다가 살짝 멈췄지만 네. 또다시 이제 열대야가 또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도저히 처서 매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을 것 이게 같습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좀 다른 이례적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열대야 발생 일수로 따지면 35일로 역대 지금 가장 최고 기록을 갱신했고요. 네. 폭염 상황으로 봐도 역대 지금 3위 정도 되는데요. 네. 특히 뭐니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습기죠. 텁텁하고 맞아요. 무더운 그 습기 맞아요. 때문에 밤에 그 습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밤잠 그런 설치고. 네. 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상학을 하시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일반인 너무 관심이 있잖아요. 앞으로 날씨 어떻게 되는 거냐. 9월에 과거에 보면 태풍도 오고 하는데 또 네네. 태풍 연구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 9월에 날씨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태풍이 지금 일본을 하나 네.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태풍 산산인데요. 네. 태풍이 이제 보통 이제 저기압성 소용돌이니까 태풍이 일본 쪽으로 지나게 되면 반시계 방향 바람이 불거든요. 네. 반시계 방향이 불면 우리나라에 지금 주로 이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기상학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 바람이 동풍이냐 서풍이냐에 따라 이제 여름에 무더위가 심해지냐 좀 약해지냐 이게 결정이 그런가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가 동쪽에 산이 많잖아요. 산을 타고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 이제 단열적으로 압축이 됩니다.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굉장히 공기가 훨씬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풍 때문에 조금 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태풍이 더위를 가시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산의 영향으로 조금 더 더워질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공기가 섞이면서 북쪽에서 좀 한기가 살짝이라도 그렇군요. 내려와서 조금은 이제 숨통을 네.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생각합니다. 대기 온도도 문제지만 네. 바다 온도가 또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 프로그램도 다뤘어요 얼마 전에. 네. 이 바다에 무슨 노무라 갓잎 해파리 이게 네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파리더라고. 이 크기가 최대 몸무게가 200kg가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네. 또 우리 산면인 바다에 올라와서 네. 이게 바다의 온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네. 관광업도 많이 피해를 네. 보고 어업도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번 여름에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바다의 온도 오른 게
육지 온도 오른 사람은 육지에 사니까 좀 더워 죽겠는데 바다 온도 오른 것도 큰 문제입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일단은 상황을 조금 저희가 네.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과학자들도 지금 너무나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너무 빨리 올라서. 예, 제가 수십 년을 기후 연구를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데요.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지구 해수면 온도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뭐 10년에 한 0.1도 정도 글로벌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고 보고 왔고 수십 년 동안 그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때문이죠. 네. 이산화탄소 네. 증가로. 그랬는데 2023년 한 해만 놓고 봤을 작년. 때 네. 0.25도에서 0.3도 가량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10년에 0.1도 오르던 게 한 해 만에 0.3도가 올랐으니까 올해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올해도 그 추세가 더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어요? 있고요. 좀 더 전반기엔 조금 심화됐었는데 이제 라니냐가 오면서 조금 둔화되는 네, 그렇죠. 경향은 보이고 이 있습니다. 온도가 오르는 네. 게 엘니뇨 현상하고 좀 관련되긴 하는 거죠? 예, 관련되는 거고요. 사실 엘니뇨가 4,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요. 맞습니다. 빅엘니뇨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엘니뇨 중에서도 거대한 엘니뇨를 의미하는데요. 이거의 주기는 한 10년에서 2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마지막 뭐 빅엘니뇨는 2016년, 그 전에 엘니뇨는 9798 엘니뇨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게 엘니뇨가 탁 오고 나면, 그것도 빅엘니뇨가 오고 나면 전 지구 해수면 온도가 계단식으로 점프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 기후 변화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와도 네. 상관성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하죠. 변동성인데요. 네. 이 엘니뇨가 큰 엘니뇨가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동안 바다에 축적됐던 열기를 그 큰 엘니뇨가 한꺼번에 대기로 뱉어내서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계단식 점프.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9798 엘니뇨도 그렇고 2016년 엘니뇨도 그렇고 그 빅 엘니뇨가 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심한 점프는 아니었거든요. 없었다. 근데 올해 그 0.3도 한 해 만에 0.3도 오른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 어떤 기후과학자들도 예측이 안 됐다. 뚜렷한 답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솔직히 두려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자, 네.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말씀 주신 대로 작년부터 해수 온도가 올랐는데 결국 뭐 우리 인간은 또 인간의 삶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네네. 바다 온도가 오르면 인간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물론 아까 우리 어업 얘기도 했었어요. 네. 네, 피해가 있다고. 네.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심각한데요. 사실 세계 평균 아까 10년에 0.1도 올라간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거의 한 2배 정도 우리 빠른 지역은 속도로. 우리 산면은 더 그래요? 네, 이유는 우리가 왜 가지고 그렇습니까? 있는 바다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아니 있습니다. 해수면도 제주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이 말이에요. 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온도도 이유는 그렇군요. 아주 단순합니다. 네. 사실 뭐 지구가 있을 때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온도 올라가지만 네. 전 지구가 골고루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적도 지역이 햇빛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영향과 결합해서 적도 지역의 바닷물이 더 빨리 뜨거워지는데 문제는 그 뜨거워진 그 서태평양의 바닷물이 우리 해류를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라는 그 굉장히 큰 따뜻한 난류가 있거든요. 그 난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으로 계속 침투하고 오는군요.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바다는 하필이면 이게 황해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갇혀 있는 바다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이 잘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온 상승이 다른 어떤 해역보다 사실 좀 굉장히 큰 편이라서요.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는 뭐 많이들 지금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해파리 네. 같은 피해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어민들이죠. 이제 어종이 바뀌고 있고 더 큰 피해는 이제 양식업. 양식업에 네. 여러 가지 전복, 조개류, 전복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한 해양 산성화와 더불어서 많이 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바다의 뭐 해수면 상승도 그렇고 또 바다 온도의 상승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이런 연구는 잘 되고 있나요, 국내에서? 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대기의 그 기후 변화 쪽은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우리 기상청이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관측소도 많이 세우고 뭐 했는데 바다 쪽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기후 변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작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그 기후변화 연구가 바다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에 많은 관측소들을 세우고 그리고 선박을 이용한 우리 바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뜨겁길래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고 사실 올해 열대야도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바다로부터 많은 수증기들이 너무 많이 증발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 열기가 수증기에 갇혀가지고 열대야가 지속됐던 거죠. 아, 그런 또 중요한 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덥게 느낀다.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 그렇습니다. 특히 양식업에 미치는 피해는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이게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 수산업에 관련된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 덧붙이면 또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주변에 수증기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상학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수증기는 결국은 모든 극한 기상 현상의 어떤 에너지 소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더라도 훨씬 더 많은 비를 뿌릴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그 돌풍을 동반한 피해들을 줄 수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라서 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특히 이슈입니다. 동해, 남해, 서해 중에 네, 이 바다가 제일 이 기후에 취약하다. 네.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현상적으로는 지금 동해의 그 수온 상승이 가장 극심한데요. 근데 사실 동해의 그 수온 상승보다 제가 더 두려워하는 거는 우리 그 황해 쪽이죠. 그래요. 황해 쪽 같은 경우에 수온 상승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우리 바람이 제트 기류를 따라서 불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생겨진 비구름대가 수도권 지역을 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황해 쪽의 어떤 그 수온 상승은 우리나라에 더 큰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고 올 그러니까 수 있어서 육지에 미치는 네. 기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직까지는 그 황해 쪽의 그 수온 상승이 동해보다는 좀 작은데요. 앞으로는 황해 쪽도 급격히 따라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쪽에 좀 기초 연구 또 실제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이른바 네. 그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야에 좀 정부가 네. 투자를 하고 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의 극값들을 현재는 어느 정도 극값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뭐 노력은 하지만 더 증가했을 때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어떤 피해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예를 들어 풍속이라든지 그리고 집중호우 강도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예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현재 이제 우리가 IPCC 시나리오에서 뭐 기후변화 시나리오들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굉장히 저해상도 모델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바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대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 현실에 조금 맞는 그런 우리나라 형태 맞춤형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들이 필요한 말씀이시군요. 상황입니다. 네. 그 해외에서 좀 플로리다 다녀오셨는데 네네. 또 해외 가보시니까 이런 바다 관련된 또 네. 특히 수온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주목해서 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갔다 왔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태풍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기 모델만 가지고 예측을 주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태풍이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은 대기와 바다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네.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수십 년 동안 대기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러니까 바다와 대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태풍을 더 강화시키느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파도가 깨지면서 해상 분무, 시스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물방울 입자가 태풍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연구들이 세계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강화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태풍, 안 그래도 이제 고수온으로 점점 바다가 뜨거워지는데 태풍 강도가 훨씬 센 게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측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측, 어쨌든 바다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주 핫한 외신 뉴스가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자이언트 테크 기업이 스톰캐스트라고 하는 네네.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거가 얼만큼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R&D 투자, 또 어떤 좀 더 심도 있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맞춤형 이러한 바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기업이 네. 주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네.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당히 또 연구자 입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 이 시장이 커지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네. 당연히 이런 어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이거든요. 왜냐하면 AI 모델을 우리가 트레이닝할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닝은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이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고 오면 되는 거. 갖고 오면 퍼스널 컴퓨터나 그냥 스마트폰에서조차 그렇군요. 태풍 예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정부가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어떤 기후 위기 어떤 적응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을 확대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네. 해상풍력단지 만드는데 사실은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면 해상풍력단지의 어떤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맞아요. 그런 검증 그렇죠. 같은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태풍이 너무 커지면 사실은 이게 블레이드가 돌아가지 않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않죠. 네. 예.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돈이 되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빨리 확대하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많은 일들을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좀 어떤 이런 시장의 중요성, 이런 네. 정보 공유의 중요성, 네. 또 새로운 어떤 모형 개발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시그널을 주면, 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어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가가치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관련된 기업이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해상 기상 관측 말고도 네. 또 기상학을 하시니까 중요한 어떤 기술 분야 또 좀 한두 개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기후변화 적응하는 네, 데 있어서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축 분야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사실 이산화탄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빨리빨리 없앨 수 있는데, 무색무취의 그 이산화탄소를 모니터링하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책임 있는 주체들을 발견해서 네. 뭐 세금을 더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감축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배출량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없어요. 특히나 요즘은 위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기후 테크 측면에서 탄소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좀 갖춰진다면, 우리가 그 탄소 중립 2050으로 나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결국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이런 맞습니다.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좋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워낙 네. 극지 전문가시고 네. 과거에 극지 연구원에서 계셨기 때문에 네. 북극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네. 서울대 교수님은 남극에 주로 가시거든요. 아, 남극에 예. 뭐 세종 기지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데 예. 북극은 어떻습니까? 마침 제가 어제 북극에 나가 있는 제 학생하고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위성 이리듐 통신으로 가능하군요. 북극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데요. 네.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네. 이게 이제
나올지 예, 지금 저 사진인데요. 저게 일반인들 눈에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냥 북극에 얼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뭐 이렇게 다큐 보면 저 위에 이렇게 북극곰도 앉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예. 근데 저게 해빙이 아니라 빙하라는 데 큰 문제점이 빙하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빙은 보통 두께가 두꺼워봤자 최근에는 이제 한 4, 5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쟤는 지금 10m가 넘어요. 두께가. 예, 예. 그 일부가 밖에 딱 나와 있는 거군요. 예. 저 10m가 넘는 그 빙하가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는 것은 그린랜드라든지 주변의 육지로부터 빙하가 심각하게 유실이 돼가지고 드디어 북극해로 이렇게 떠다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빙하를 북극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그 북극해 그 지금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그게 해수면 상승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런 문제는 이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네. 조금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인류에게 네.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낙관적인 기대를 그래도 네. 갖고 있다.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을 네. 통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는 너무 놀랄 정도로 이 바다 온도가 오르고 있다. 네. 어느 기후 과학자도 이것은 예측 못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은 건지 좀 낙관적일 수 있는 것인지 결국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네. 전곡을 찔렸네요. 네. 책이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도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후과학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과학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 뒤, 20년 뒤 우리 지구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어떤 그 예측의 범위가 어떨더라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해야 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약간 글로벌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에 이득이 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을 하자라는 게 가장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은 접어두고 할 일을 하자라는 뜻에서 조금 낙관적인 제목으로 책을 써봤고요. 그 할 일의 핵심은 우리 홍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는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탄소 중립에 우리가 해야 할 카테고리 명록이 수십 개가 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꼽아서 그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이죠.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것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길을 열어주고 기업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 송배전 문제 여러 가지 지역 이기주의 문제들하고 또 네. 관련이 있죠. 기후 변화는 걱정하면서 어떤 자기 집 앞에 여러 가지 그 송전선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거는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발전소 들어오는 그런 거 싫어하고 자세들이 이제 조금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기후 피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기후 피해 줄인다고 하면서 또 예측 모형도 만들고 하면 예측 모형 돌리느라고 또 전기 쓰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기를 만약에 네. 석탄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또 탄소 배출을 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정책들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다시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참 김 교수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백린 부경대 환경계획학과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